위험해! 한 여고생이 검정색 외제차를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학생, 괜찮아? 차에서 내린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이 손수건, 우리 엄마 거랑 똑같은데? 여고생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남자는 여고생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 자신이 남은 인생이 180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도윤그룹 회장 한도윤의 집 안방에 작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63세 한도윤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늘 눈을 뜹니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한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세면대에 놓인 양복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습관처럼 그는 재킷의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곳엔 낡은 손수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은 이미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자수로 놓인 작은 꽃무늬도 실밥이 풀려 희미했습니다. 도윤은 그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만졌는지 천의 가장자리는 손때로 반들반들했습니다. 한쪽 모서리엔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걸까? 도윤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들고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이 손수건을 버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손수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7시 도윤은 도윤그룹 본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전 10시에 기획실 회의가 있으시고요. 오후 2시엔 은행장님과의 오찬 약속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도윤은 비서실장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가 재킷 위를 쓸어내렸습니다. 안주머니 속 손수건을 확인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천 하나가 그곳에 있다는 걸 느끼자 도윤은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들으셨습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나가보십시오.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한 번 더 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엔 기사가 운전을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리던 기사에게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하겠습니다. 쉬십시오. 회장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도윤은 직접 차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탄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핸들을 잡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벽 5시, 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느새 차는 낡은 주택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잡은 채 가만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길로 온 걸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동네에 온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운전하다 보니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이런 골목을 지나간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골목 안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론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했습니다. 도윤은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 끝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자전거 뒤엔 신문 보따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페달을 힘껏 밟으며 도윤의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방을 맨 어깨가 기울어 보였습니다. 아마도 신문 배달을 하는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속도를 더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도 도윤의 차를 발견했는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자전거가 휘청였습니다. 도윤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타이어가 땅을 긁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 멈춰섰지만 여학생의 자전거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여학생이 자전거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신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얀 신문지들이 바람에 날려 여기저기 굴러갔습니다. 도윤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넘어지는 여학생의 얼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그 얼굴이 누군가와 겹쳐 보였습니다. 까만 머리, 큰 눈, 그리고 놀란 표정.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학생은 바닥에 주저앉아 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교복 팔꿈치 부분이 찢어졌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도윤은 황급히 여학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여학생의 팔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상처가 꽤 깊어 보였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피가 나네요.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도윤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수건이나 휴지라도 있으면 상처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의 손이 재킷 안주머니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곳에 있던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 이걸 꺼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손수건은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30년을 혼자 간직해온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낯선 여학생 앞에서 그것을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팔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펼쳐 여학생의 상처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걸로 일단 지혈을 합시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혼자 품고 있던 물건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여학생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상처가 아니라 사방에 흩어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여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팔이 많이 아프죠? 아니요, 괜찮은데. 신문을 다시 모아야 해요.
여학생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친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여학생의 어깨를 잡아 지탱해 줬습니다. 지금은 신문보다 상처가 먼저입니다. 일단 앉아 있으세요. 도윤은 여학생을 골목 옆 담벼락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신문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새벽 바람에 날린 신문들은 골목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습니다. 63세 회장이 무릎을 꿇고 신문을 줍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그런 도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런 좋은 차 타신 분이. 왜 이러세요? 괜찮습니다. 다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윤은 신문을 모두 모아 자전거 뒤에 다시 묶었습니다. 손에 잉크가 묻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골목에 들어온 게 잘못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여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상처를 감싼 손수건에서 피가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더 단단히 눌러줬습니다. 여학생은 그제야 손수건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천, 바랜 색깔, 그리고 실밥이 풀린 자수. 여학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손수건을 만졌습니다. 이수. 여학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수를 따라가며 만졌습니다. 꽃무늬였습니다. 작은 들꽃 같은 무늬가 모서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손수건. 여학생은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서 난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학생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사진 하나를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진 속엔 똑같은 손수건이 있었습니다. 색이 조금 덜 바랜 것 같았지만 자수 무늬는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들꽃 모양도 실의 굵기도 배치도 완전히 같았습니다. 도윤의 손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 엄마가 평생 가지고 다니던 거예요. 똑같죠? 똑같은 거 맞죠? 여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도윤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손수건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진을 봤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손수건은 2장이었습니다. 짝이었습니다. 한 장은 그가 가졌고 한 장은 엄마가요. 여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손수건을 보물처럼 간직하세요. 절대 안 보여주시는데 한 번 봤어요.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셨더라고요. 도윤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 아세요?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울먹이며 손수건을 쥐어주던 그 마지막 날.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서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여학생에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것보단 병원 먼저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평소의 회장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목소리였습니다. 여학생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여학생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여학생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소독하고 밴드를 붙이면 될 정도였습니다. 도윤은 치료비를 모두 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처를 주십시오. 나중에 보상을 하겠습니다. 여학생은 명함을 받아들였습니다. 명함에는 도윤그룹 회장 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학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세요? 예. 연락처를 적어 주시겠습니까? 여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었습니다. 도윤은 그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여학생이 불렀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은요? 나중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탄 그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백미러로 병원 입구를 봤습니다. 여학생이 나와서 그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백미러 속 여학생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윤은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수건이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안주머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선영. 30년 만에 입 밖으로 꺼낸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선영.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이름. 잊으려 했지만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던 이름. 도윤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이 인사를 했지만 도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회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서류를 펼쳤을 텐데 오늘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있는 안주머니.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손수건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다시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치 심장 한쪽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기획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회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사업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래프와 숫자들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예, 중국 법인 확장건 말씀입니다. 승인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재킷 안주머니를 또 더듬었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일정상 다음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짧게 끊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회장님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여학생이 적어준 전화번호와 주소였습니다. 이유진. 여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소. 서울 외곽의 산동네 주소였습니다. 도윤은 메모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급하게 쓴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메모지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손이 메모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메모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또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습니다. 이런 일이 오후 내내 반복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거르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맨 위 선반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옛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 군대 사진, 회사 입사 사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30년 전쯤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 시기의 사진이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뽑아낸 것처럼요.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왜 없는지, 누가 없앤 건지. 그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올라왔지만 머리는 더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복잡해졌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선영, 그 여자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아니, 연락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여학생, 이유진, 나이가 17이라고 했습니다. 30년 전이면. 도윤은 계산을 멈췄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 도윤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졸린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30년 전 인사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네. 30년 전이요? 예. 가능합니까? 비서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조회는 가능합니다. 누구 기록을 찾으시는 겁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십시오.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찾으면 안 됩니다. 찾아서는 안 돼요. 머릿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경고였습니다. 30년 전 들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3시, 도윤은 여전히 서재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은 깜깜했습니다. 서울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학생 이유진의 주소, 산동네 주소, 찾으면 안 돼.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들었던 경고를 되새기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손수건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났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했던 마지막 흔적이 낯선 여학생의 상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의 엄마는 똑같은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도윤은 메모지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찾으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찾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찾아진 겁니다. 30년의 시간이 새벽 골목 하나로 무너진 겁니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윤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면도를 하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맬 때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 번 다시 매야 했습니다. 한 번만. 도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보고 오는 겁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받았습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십시오. 네. 회장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취소입니다. 개인 일정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디 가시는 겁니까?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유진의 주소가 적힌 메모지였습니다.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차들이 도로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젊은 도윤이 누군가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큰 회의실이었습니다. 탁자 건너편엔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젊은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를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이제 다시는 찾지 마라. 찾으면 아이가 다칠 것이다.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비겁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싸우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차는 도심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포장이 안 된 길도 보였습니다. 메모지의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목적지까지 10분이라고 나왔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산동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들이 언덕을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멈췄습니다. 이 차를 몰고 골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길이 너무 좁았습니다. 도윤은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가야 합니다.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60대 남자가 산동네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구두굽이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벽은 시멘트가 드러나 있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빨래가 좁은 마당에 널려 있었습니다. 화분에 심은 고추와 상추가 보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할머니 한 분이 도윤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이었습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63. 젊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집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주소를 다시 봤습니다. 골목 안쪽 언덕 중턱쯤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낡았고 초인종도 오래돼 보였습니다. 마당엔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정성껏 가꾼 흔적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초인종 앞에 손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누르지 못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대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다가갔다가 물러섰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윤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63세 회장이 대문 하나 앞에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포기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번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이유진이었습니다. 여학생이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도 놀랐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 찾아오신 거예요? 예. 팔은 괜찮습니까? 아, 네. 괜찮아요. 병원에서 잘 치료받았어요. 유진은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의심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엄마 계세요.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선영. 그 이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계십니까? 네. 집에 계세요. 들어오세요. 유진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뒤돌아봤습니다. 안 오세요? 가겠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을 지나 작은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닫혀있는 문 너머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날 사람. 도윤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유진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손님 오셨어요.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문간에 섰습니다. 60을 넘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엔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도윤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 씨? 여자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문간에 선 여자를 보았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60을 넘긴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엔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기억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선영도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윤 씨? 선영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예, 저예요. 말없이 답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 두 사람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 아저씨도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손수건 가진 분이에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윤을 보았습니다. 손수건을? 네. 제가 다쳤을 때 이분이 손수건으로 지혈해 주셨어요. 엄마 거랑 똑같은 거요.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수건. 그 손수건을 아직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30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세요. 선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강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발을 제대로 벗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도와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선영이 앞장섰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선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앉았습니다. 고급 양복이 낡은 소파와 대비됐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유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엄마, 이분 누구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차를 우리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친구야. 친구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오래됐어.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선영은 찻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차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유진아. 선영이 딸을 불렀습니다. 학교 가야 하지 않니? 지각하겠어. 유진은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니 나가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유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도윤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아저씨, 손수건은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손수건, 유진에게 건넸던 그 손수건,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유진아. 선영이 말을 막았습니다. 학교 늦겠어. 어서 가. 네. 다녀올게요. 유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골목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도윤과 선영, 단둘만 남았습니다. 선영은 도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두 개의 찻잔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선영은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예순을 넘긴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차를 마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찻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차가 넘칠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찻잔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선영도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찻잔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와 얼굴에 닿았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려 했지만 없었습니다. 유진에게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손수건 때문입니다.
유진이가 당신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도윤이 가진 것과 똑같이 색이 바랬습니다. 자수가 풀렸습니다. 모서리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수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진정할 때까지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윤의 첫 마디였습니다. 찾지 못해서, 아니, 찾지 않아서. 선영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찾으셨어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지금.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이나 걸렸습니다. 늦었죠. 선영이 인정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셨네요.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침묵이었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30년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찾지 않으셨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미치도록 찾았습니다. 아니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찾으려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말 찾고 싶었다면 찾을 수 있었어요. 당신은 도윤그룹 회장이잖아요. 못 찾을 게 어디 있어요.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찾고 싶었다면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선영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신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행복했었죠? 선영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도윤과 선영이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선영이 웃으며 꽃잎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이 그런 선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웃는 법을 배웠어요. 젊은 선영이 말했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선영이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기억이 흐려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선영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왔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회사 사람들이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집에 찾아왔죠. 나가자고 했어요. 짐 쌀 시간도 안 줬어요.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몰라요. 차를 한참 타고 갔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작은 방 하나 있는 집이었죠. 선영은 탁자 위에 찻잔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있었어요.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창문엔 창살이 있었어요.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왜 그런 짓을? 이유는 뻔하잖아요. 선영이 도윤을 봤습니다. 당신네 집안에서 제가 눈에 거슬렸던 거죠.
가난한 집 딸이 재벌 도련님을 만나는 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신분증을 빼앗겼어요. 전화도 못하게 했어요. 당신한테 연락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석 달 후에 알았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네 회사에서 사람이 또 왔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했죠. 돈을 줄 테니 조용히 사라지라고. 거절하셨군요. 당연하죠.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예요. 당신 아이고. 어떻게 지워요?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선영은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협박이 시작됐어요. 당신한테도 갔을 거예요. 예.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젊은 도윤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찾으면 아이는 없었던 일로 만들겠습니다. 도윤은 그 문자를 보고 무너졌습니다. 회사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 사람들을 풀어주십시오. 내 앞길을 망칠 여자다.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밥을 먹고 사느냐? 아버지는 냉정했습니다. 옆에는 도윤의 사촌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님,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그 여자와 아이 둘 다 조용히 사라지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면 형님이 회사에서 나가시든가요? 그날 도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싸우지 못했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선영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해줬죠. 도윤 씨가 당신을 찾지 않기로 했다고.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찾아오지 않으셨죠? 찾으면 아이를 해친다고 했습니다. 알아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찾지 못하셨겠죠. 하지만 그건 핑계예요. 정말로 지키고 싶었다면 목숨 걸고 싸웠어야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유진이를 낳았어요. 혼자서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출산 비용도 없어서 공공병원에서 낳았죠.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를 안았을 때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야겠다고. 누가 뭐래도 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고. 미안합니다. 사과는 됐어요. 선영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신 하나만 물을게요. 말씀하십시오. 그 손수건 30년 동안 버리지 않으셨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왜요? 그게 유일한 기억이었으니까요. 선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이별하던 날 기억나세요? 예. 제가 이 손수건을 당신 손에 쥐어줬었죠. 울면서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저를 잊더라도 이것만은 버리지 말라고. 도윤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선영이 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알아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30년의 진실이 모두 드러난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63세 회장이 낯선 집 거실 바닥에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그런 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도윤 옆에 놓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미안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선택한 건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선택이라니요. 당신은 강제로. 그래도 선택이었어요. 선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를 지우지 않은 건 제 선택이었어요. 연락하지 않은 것도 제 선택이었고요. 하지만 당신도 선택하셨잖아요. 선영이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싸우지 않기로, 포기하기로, 그것도 선택이에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일도 해야 했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밤 시간에 유진이를 재우고 나가서 새벽까지 일했죠. 낮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유진이가 5살 때였나? 자격증을 땄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요. 밤에 공부해서 시험 봤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어요. 유진이를 키우기 위해서였죠. 선영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이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힘든 줄 알면서도 엄마한테 투정 한 번 안 부렸어요. 공부도 잘했죠. 장학금 받아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당연하죠. 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은 미소였습니다. 제 딸이니까요. 도윤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자는 30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켰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도윤을 봤습니다. 당신도 그랬잖아요. 네. 우리 똑같았어요. 둘 다 비겁했던 거예요. 선영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수건을 버리지 못하신 걸 보니 전부 잊진 않으셨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단 하루도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당신을 이해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구나 하고요. 도윤은 손수건을 펼쳐봤습니다. 자수가 풀린 꽃무늬, 바랜 천, 작은 얼룩. 유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성실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거 보셨죠?
용돈 벌려고 스스로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성적도 좋아요. 학년에서 10등 안에 들어요.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해요. 선영은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상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꿈이 있대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대요. 도윤은 선반의 상장들을 봤습니다. 흐린 눈으로 봤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당연하죠.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에요. 유진이를 낳고 키운 거.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지켜내겠습니다. 뭐요? 당신과 유진이를요. 이번엔 싸우겠습니다. 회사든 가문이든 누가 막아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선영은 도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지 않아요. 네. 3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키겠다고, 함께하겠다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지키겠다고 하시면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선영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유진이는 몰라요. 선영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있다는 것도 그 아빠가 누군지도. 저는 유진이한테 아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입니까? 필요 없었으니까요. 선영은 단호했습니다. 없는 아빠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유진이는 잘 자랐어요. 아빠 없이도요. 도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나타나지 마세요. 유진이를 흔들지 마세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유진이를 생각한다면요. 선영이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시는 게 나아요. 30년 전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선영도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가보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도윤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영의 마지막 말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골목길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핸들 위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도윤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장실 층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란 표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셨던 겁니까? 연락이 안 되셔서. 개인 일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짧게 대답하고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봤습니다. 선영이 준 손수건. 30년 전 그 손수건. 도윤은 손수건을 펼쳐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민석이었습니다. 도윤의 사촌이자
도윤그룹의 부회장이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석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노크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민석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요. 무슨 일입니까? 요즘 어디 가시는 일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일정을 왜 묻는 겁니까? 형님은 도윤그룹의 얼굴이시지 않습니까? 회장님 일정은 회사 전체와 관련된 일이죠. 민석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정 취소가 잦으시더군요. 오늘도 중요한 미팅을 취소하셨고요. 개인 사정입니다. 개인 사정이요? 민석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어디 편찮으신 겁니까? 병원이라도 다녀오신 건지. 건강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을 등지고 창밖을 봤습니다. 형님, 산동네 쪽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도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냥요. 형님 차량 기사한테 들었는데 요즘 혼자 운전하신다고 하더군요.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서요. 민석이 뒤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일정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민석은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참 형님,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석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석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낸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자기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윤이 산동네 골목을 걷는 사진, 작은 집 앞에서 서성이는 사진, 그리고 한 여자와 마주보고 서 있는 사진. 민석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민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니다. 조사 좀 해주십시오. 이름은? 잠시만요. 민석은 사진 뒤에 적힌 메모를 봤습니다. 이선영, 61살. 그리고 딸 이름이 이유진, 17살입니다.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도 똑같이 하실 겁니까? 민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무릎 꿇으실 겁니까? 30년 전 젊은 민석이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처리했습니다. 도윤 형님이 찾을 수 없게 했습니다. 잘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는 포기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더군요. 약한 놈이야.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강하구나, 민석아. 앞으로 네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내려갔습니다. 팔의 붕대는 아직 감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저 끝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동네엔 저런 고급차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차를 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을 향해서요. 유진은 불안했습니다. 자전거를 빠르게 몰아 학교로 향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차가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찌릿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의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장을 보고 돌아오다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집에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시오. 30년 전처럼. 짧은 문구였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구, 30년 전에도 받았던 문구였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편지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겁먹지 않았습니다. 3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회장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도시의 불빛만 깜빡였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 씨, 어떻게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요? 협박 편지예요. 조용히 사라지라고. 30년 전에도 받았던 것과 똑같은 편지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오늘 오후에요. 누가 보낸 겁니까? 모르죠. 하지만 당신 네 사람들 아니겠어요?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분명 민석이 한 짓이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도윤 씨, 선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싸우실 거예요? 30년 전처럼 무릎 꿇지 않으실 거예요?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도윤은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믿을 수 있는 사람 찾기. 둘째, 증거 수집. 셋째, 법적 대응 준비. 도윤은 메모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회사 안에 민석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법무팀 차장을 불렀습니다. 박 차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 20년 넘게 다닌 직원이었습니다. 도윤이 신입 시절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차장, 앉으십시오. 네, 회장님. 박 차장이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블라인드도 내렸습니다. 비밀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박 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30년 전 기록을 찾아야 합니다. 인사 기록, 지출 기록, 모든 것을요. 30년 전이요? 박 차장이 놀랐습니다. 네. 특히 이선영이라는 이름을 찾아주십시오.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요. 박 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은 지하 창고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저와 차장님만 아는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차장이 나간 후 도윤은 외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대형 로펌의 김 변호사였습니다. 도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일을 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일입니까? 강제 감금, 신분 조작, 협박입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 불법 사용도요.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일이네요. 증거가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다. 시효는요? 형사 시효는 지났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징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요. 찾아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차장이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회사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박 차장이 오래된 파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뭘 찾았습니까? 지출 기록입니다. 30년 전 비자금 내역이요. 도윤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종이들이 나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박 차장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숙박비, 감시비, 생활비 모두 특정인에게 지출된 비용입니다.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로 추적하면 추적해 주십시오. 며칠 후 도윤은 전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지방에 사는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당엔 텃밭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호미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도윤이 불렀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윤 도련님, 아니 회장님? 찾아뵙기 어려웠습니다. 노인은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도윤을 안내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도윤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시는군요. 예. 이선영이라는 여자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평생 죄였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석 부회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가라고요. 그리고 회장님이 찾지 못하게 하라고. 도윤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노인의 증언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어떻게 실행했는지, 얼마를 썼는지. 도윤은 녹음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회장님. 노인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꼭 이기십시오. 그때처럼 물러서지 마시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 사이 도윤은 선영과 자주 통화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괜찮습니까? 네.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경호원은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아직은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은 안심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끝낼 겁니다. 도윤 씨,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까지 가실 거죠? 약속드립니다. 한편 민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회장님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민석이 이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요. 판단력도 흐려지신 것 같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이상하다는 소문, 중요한 결정을 미룬다는 소문.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선영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한 일 없어?
왜 그러니? 누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학교 갈 때도 올 때도. 선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곧 괜찮아질 거야.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걱정 마. 하지만 유진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도윤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지출 기록, 증인 녹취, 문서들. 두꺼운 파일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도윤은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두 개의 손수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수가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30년 전 하나였던 것처럼요. 이제 끝을 봅니다.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도윤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십시오.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로요. 알겠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싸움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도윤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 큰 탁자를 중심으로 이사들이 앉았습니다. 15명의 이사가 모였습니다. 도윤은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엔 민석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미소였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정기 안건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도 도윤을 봤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오래된 문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전 이 회사는 한 여성을 강제로 감금했습니다. 이선영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여성은 제 연인이었고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앉으십시오.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도윤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지출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그 여성을 감시하고 신분을 조작하고 숨긴 기록입니다. 이사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와 항목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숙박비, 생활비, 감시비, 그리고 신분증 재발급 비용까지 모두 회사 비자금으로 처리됐습니다. 도윤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승인자 서명이 있습니다. 화면에 서명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민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작입니다. 그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법적 검증을 마쳤습니다. 도윤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비서실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당시 비서실장이셨습니다. 직접 증언하시겠습니다. 노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민석 부회장님께서 그 여성을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를. 녹음이 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과정을 설명하는 증언이었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어떻게 실행했는지,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출생 기록도 삭제 지시했습니다. 도윤은 다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제 딸 이유진의 출생 기록을 회사가 조작했습니다. 아버지 란을 공란으로 만들고 어머니 정보도 변경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자는 한민석 부회장입니다. 도윤은 민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선영이 받은 협박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조용히 사라지시오. 똑같은 문구입니다. 30년 전과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도윤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사회에 요청합니다. 한민석 부회장과 이 일에 가담한 모든 임원을 즉시 해임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다른 이사도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14명의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민석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4표. 한민석 부회장을 즉시 해임합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려다 도윤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민석은 도윤을 노려보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끝났습니다. 30년의 싸움이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사회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끝났습니다. 모두 끝났어요. 전화 너머에서 선영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만나도 되겠습니까? 어디서요? 유진이와 함께 셋이서요. 선영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도윤은 조용한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선영과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도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번에 그 아저씨? 앉아라, 유진아. 선영이 유진을 앉혔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할 말이 있다. 네. 도윤은 안주머니에서 손수건 2개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손수건 기억하니? 네. 제가 다쳤을 때, 그리고 내 엄마가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네,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와 내 엄마 곁에 없어서. 유진은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야, 유진아.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미안하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영이 딸을 안았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유진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윤은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영과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수건을 세 사람의 손 위에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 가족의 시작. 며칠 후 세 사람은 산동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집, 낡은 대문. 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요.
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수건은 더 이상 안주머니에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세 사람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하지만 되찾은 가족.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